한국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최근 동향이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으며 극찬해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변형, 발전되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부쩍 많이 언급하는 강대국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과 최대한 엮이겠다. 중국은 한국과 엮여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며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만 유례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그 책임론을 제기하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우방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들은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 당국을 크게 놀라고 긴장하게 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WHO와 중국이 유착되었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는데 모리슨 총리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장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일부 호주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과 그들이 중국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공격을 그저 따라하는 것에 열정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성격의 무역을 감행합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일부 수입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호주 대형업체 4곳의 대중 소고기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나 검역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다며 보복무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호주 보리에도 덤핑 관세가 붙어 최근 호주가 중국과 붙은 시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어 관련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겨냥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회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해 전세계 확산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고 특정 국가에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현재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을 유독 잘 대해주는 모습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 해외판은 14일자 신문 1면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양국 간 코로나19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앙 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소식을 톱 뉴스로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중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모범 방역국인데 전 세계에서 의심을 제기할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으로 취급해달라는 일종의 언론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의 좋은 이웃은 황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알령을 한국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랫동안 끌어오며 정식적인 해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 현 사태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백신 개발이 되거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동급 취급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왔으며 외신에서도 중국의 자료는 정보의 왜곡이나 은폐가 의심된다며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잘 엮여서 방역 모범국인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보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흐뭇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 대비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면에서 황금 기준 골드 스탠다드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 모범국으로 가정을 하면서 진행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일 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맥케인 대변인은 급기야 모든 주가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고 선언했다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사정이 좋다고 말한 것에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수치는 한국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단순히 검사 수치로만 한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확산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현재 미국이 봉쇄를 풀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확산 사태의 상황 대처가 늦어 도마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참모까지 동원해 무리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다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한국에 매달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미국이 막상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가 50%의 불량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능을 자랑해온 진단키트는 미 의료 장비 제조사 에보트의 제품으로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을 각각 5분 13분 안에 내리는 초고속 진단 검사기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진은 생명공학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진단키트의 오류율이 48%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품은 심지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시젠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PCR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진단키트보다 자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180만 개가 공급되었고 부정 오류를 낸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한국까지 동원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안 한다는데 언론이 한국 아리. 마이니치 신문은 14일자 코로나와 한일 관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한일 협력으로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일 코로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 대책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있다며 어느 쪽도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강제적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쌓인 상호 불신으로 한일 정부 간 소통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대책은 정치적 대립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PCR 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책에서 앞서 있으니 일본은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아사히는 급기야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방역을 맞교환하자는 빅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경 일변도의 일본 정부가 이런 언론들의 반응에 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해야 아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과의 강한 방역 협력을 강조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은 13%만 아베 총리가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 문제를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애타게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 독일. 한국에 대한 집착과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동선 추적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일부 언론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자주 이뤄졌습니다. 한국이 방역 정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럽이 혁신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선 추적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는 방송 자체도 거의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서서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이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봉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국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황이 나아졌는데 한국의 동선 추적은 과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을 비롯 유럽 각국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사생활 침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제 없는 상황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동선 추적은 현재 가장 나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의도치 않게 위 최고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을지 전망이 혼탁해지고 있다. 올해 8월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미국은 몇몇 국가를 추가한 확대 회의를 추진하지만 일본에 이어 독일까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 자국 일간지 라이니시의 포스트 인터뷰에서 지금은 G11이나 G12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G7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현안의 시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31일에서 9월 1일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대한다는 지시비단을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독일은 반대의 근거로 현 G7 체제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고유 목적이 있다는 점과 러시아를 포용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G7 구성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며 초청받은 국가들은 별도 협의체인 G20에서 따로 활동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G7이나 G20은 실용적으로 조직된 두 개의 틀이라며 확대 때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G8에서 퇴출당하고 유럽연합 제재를 받고 있으나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 장관은 러시아가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먼저 기여해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보이콧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러시아의 참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서방국은 한국의 참여를 두고 러시아처럼 참여 자격이나 선결 조건을 따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체제 유지의 당위성이 러시아 보이콧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에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확대안을 앞장서 반대하는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국이자 안보 현안에 대한 서방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인 일본도 자국 유력 매체를 통해 정상회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위 관리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며 한국을 지목해 참가를 반대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시아 유일의 G7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바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다고 해설했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G7 확대안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공은 이제 주최국이자 G7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G7 확대안의 근본 취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나 일본의 반대 입장을 순순히 수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중심을 중국 대리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G7을 G10이나 G11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거 끌어들여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왔다. 제안이 발표될 당시 엘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래에 관여해 논의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에 맞설 세연합체를 결성할 공식 절차로 관측되는 까닭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서는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조선산업보호위해 거액 금융 지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의 금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 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건당 수백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자국의 조선 산업 기반을 지키면서 해상 수송 능력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SPC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금융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 보증을 제공토록 하고, 국제협력은행은 SPC에 직접 대출토록 하는 등 정부계 금융기관을 앞세운 자금 지원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SPC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 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 대치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 2천억엔 규모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 상위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 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결렬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양자 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어 한국의 조선 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금융지원 방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 조선업계는 2015년 32%에서 2019년에는 16%로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격 경쟁 등에서 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운회사의 국내 조선사 대상 발주 비율은 1996에서 2000년에 94%에서 2014에서 2018년에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흐름을 막아 조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국제발핵단체 핵무기 등 예산, 코로나 대응에 쓴다면 미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들이 핵군비 등에 쓰는 한 해 예산만 전용해도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주요 핵보유국 가운데 비교적 정보를 얻기 쉬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작년 한 해 동안 핵무기 관련 예산으로 쓴 돈을 의료체제 강화에 전용할 경우의 효과를 추산했다. 미국은 지난해 핵무기 소형화 추진 예산으로 351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중환자실 병상 30만 개와 인공호흡기 3만 5천 대를 갖추고 간호사 15만 명과 의사 7만 5천 명의 연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영국은 지난해 새 원자력 잠수함 체계 구축 등의 ICU 병상 10만 개, 인공호흡기 3만 대를 사들이고 간호사 5만 명과 의사 4만 명의 연간 급여를 댈 수 있는 72억 파운드를 사용했다. 또 프랑스는 2025년까지의 7년간 핵군비 예산 가운데 ICU 병상 10만 개와 인공호흡기 1만 대를 마련하고 간호사 2만 명과 의사 1만 명의 연간 급여를 줄 수 있는 45억 유로를 지난해 썼다. ICAN이 핵무기 보유국과 별도로 분석한 일본의 경우 2020년도 방예산의 전투기와 무기 등의 신규 구매 비용으로 ICU 병상 1만 5천 개와 인공호흡기 2만 대를 사들이고 간호사 7만 명과 의사 1만 명의 연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1조 1천억엔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해상자위대 호야미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 수리 비용과 이즈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6대 취급비 등으로 824억엔이 포함됐는데, 이 돈으로는 PCR 검사 센터 130곳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신문은 군사비를 줄여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올해 국방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 7,700억 원을 삭감하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비 등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책 재원으로 사용했다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카와사키 아키라 ICAN 국제운영위원은 교도통신의 일본 정부는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말하지만 비상시에 마스크조차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기 사들이고 미국 핵무기 억제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다라며 정말로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